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47% 상승한 24,727.27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15% 오른 2,716.9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7% 상승한 7,364.3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이란과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이 2005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 오른 63달러 5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0.5% 하락한 1,311달러 9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3월 1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 금리 결정을 주시하면서 전날 낙폭을 부분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전일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밀린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더 빨리 떨어졌다는 발표에 금리 인상 압박이 낮아지면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0.26% 소폭 올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74% 올랐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가크 40 지수도 0.5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상승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20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심리로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업종별로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에너지 업종이 8%나 급등한 것이 특징이었고 여기에 금융과 헬스케어 업종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드리죠. 코스피 시장이 장 후반 들어오는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0.42% 상승한 2,485포인트로 어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오름세를 보였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고른 상승세 속에서 어제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올라서 89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최대 핵심 이벤트인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시장은 이미 이 금리 인상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의 움직임.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소폭 달러화 강세를 보이긴 했었지만 전반적인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인덱스의 위치 생각을 해본다면 약 한 90.5포인트 정도로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의 좀 강세가 좀 나타났었죠. 한 2.5% 내외의 강세부. 물론 이러한 지역,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지금 시장에 다소간의 좀 변동성 부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안정화 내지는 안정세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최원장의 그 대강 이제 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 내일 새벽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 3시 정도에 FOMC 기자회견 파월 연준 의장 신임 연준 의장의 첫 번째 기자회견 지금 예정되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이제 이렇다 어떤 그 변수의 등장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시장 내 지배적인 의견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국제 증시, 글로벌 증시, 유로존 증시도 그랬고요, 미국 증시도 그랬고 전반적인 다소간의 강보합권 양상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이미 앞서서 말씀을 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오히려 시장 혹여나 모를 점도표 발표.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다들 점도표 뭔지 알고 계시죠? 지난 12월에 위원이 지금 현재 FOMC 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각각. 2018년 말 점도표 그러니까 2018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이죠. 그 위원 15명이 각각 어느 정도의 금리를 전망을 하느냐. 이를 이제 점으로 표시해서 이걸 그래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8년 말 2.125%의 점도표를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2.125%는 올해 한 3차례, 역산을 좀 거꾸로 해보면요. 3차례 정도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앞서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에 하나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내일 새벽 3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그가 내지는 그의 언급 중에 혹여나 4차례 인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라면 시장은 다소간 일단 좀 불안한 그런 상황 내지는 변동성의 양상에 빠져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용지표랄지 물가 상승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조금 좀 압박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발언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이내 안도랠리의 가능성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먼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하지만 인상 횟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물론 좀 불안한 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그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 2.8%에서 2.9%로. 통상 지난 작년에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5%였습니다. 이를 2.8에서 2.9%로 어떤 그 상향 조정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혹여나 매파적인 성향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죠. 지난주에 약 한 8천억 원의 순매수. 하지만 그저께 월요일 1,000억 원, 어제 1,200억 원의 순매도를 보여줬다라는 부분. 그만큼 일단 임박하고 있는 초읽기에 들어간 FOMC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일단 다소간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듯 싶은데요. 하지만 금리 결정 발표 직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우리나라의 시장 같은 경우 일단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70%, 80% 이상이 안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근데 하지만 만에 하나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시 올해 금리 인상의 횟수 가능성이 4차례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 만에 하나 나오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다소간 좀 변동성 양상으로 치달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주 후반이죠.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목요일 시장부터 그리고 금요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는 당연히 시장의 관심은 1분기 실적으로 이동해 나갈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교집합 부분을 찾아본다라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금 시장의 관심은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영향 요소를 주는 핵심 배경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부분.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1분기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인플레이션 관련주 다들 알고 계시죠? 경기 민감 소재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유, 에너지 그리고 석유화학이나 이제 화학주나 아니면 철강주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개선, 그 애널리스트의 실적 전망치가 최근 가장 높게 상향 조정되어 있는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 꼽아보라라면 단연 증권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것이 IT 가전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업종.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신 대표님, 지난 월요일에도 시장의 악재와 호재를 두 가지씩 짚어주신 바 있는데요. 악재 중에 하나가 무역전쟁 우려감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산 수출 품목 6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에 발표가 예정이 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양해를 마치면서 리커창 총재는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지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봐주십시오. 일단 어제 급격하게 좀 나온 뉴스죠. 미국 정부 중국산 미국 내 수출 품목에 대해서 600억 달러 관세 부과 예고를 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이내 그 자세한 내용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 촉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네, 여기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실예를 한 3가지 정도 들어본다라면 유로존이 이에 대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유로존으로 수입이 되는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라는 무역전쟁의 가능성 충분히 예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해서 60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이번 주 아마도 자세한 내용의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근데 이에 맞서서 중국은 최근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 채권의 최대 보유국이죠. 이를 채권에 대한 매도를 시장 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금융시장을 압박을 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통상시장, 무역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로존 계속되는 긴장 속에서 이런 부분 어쩌면 우리나라도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불거져 있는 관세와 관련된 그런 상황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철강업종, 비철금속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미국이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문건을 통해서 드러난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국가들은 철강 관세를 조건부로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철강과 관련된 관세 면제 가능성 상당히 높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를 받아내고 우리가 무언가를 그들에게 새롭게 주어야만 하는, 새롭게 내밀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라면, 이제 문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내용이겠죠. 철강 관세 면제, 조건부 면제 5개 조건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중국에 대한 그 무역 동맹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중국에는 비우호적으로 대하고 중국이 아닌 미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 있다라면 중국 편에 서거나 중립의 위치 서지 말고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거라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제 시장은 해석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에 맞서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 정부들도 마찬가지. 지금 어떤 쪽의 스탠스를 과연 취해야 될 것이냐. 아직도 고민이 상당 부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아직 결론이 난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나 또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 않겠느냐. 다만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실적과 관련된 내지는 전반적인 무조건적인 개선이 될 거야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은 조금은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단연 이런 부분들은 철강이나 화학에 머무르지 않고 자동차 업종과 반도체 업종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앞서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 관련주와 1분기 실적 관련주, 실적 개선주에 대해서 우리가 교집합 부분을 찾아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조금 맞물리는 부분들이 반도체 업종도 있고요. 철강 업종도 있고 화학 업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계속해서 가자. 아직 큰 그림 속에서 유동성 장세나 실적 장세가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의 상황, 골디락스라는 상황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분명히 주가의 출렁거림이 나타나는 속에서 전반적인 우상향 장세는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업종군들 결국은 경기 민감 업종과 원자재 업종이 이 주축에 핵심 축에 서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서요 나의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동성 장세나 실적 장세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투자 조언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듣겠습니다. 네네. 예. 투자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요. 분명한 것. 골디락스 장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골디락스 장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우리 지금 골디락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는요. 갑자기 경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원하는 것은 갑자기 뜨거워지는 경기가 아니라 천천히 지속성이 계속되는 지속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기의 개선세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 장세를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도 그런 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서 왜 4차례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시장에서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상 4차례는 약 한 1% 정도의 금리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금리 인상 4차례가 된다라면 조금 좀 골디락스라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차갑게 냉각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잔존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 3차례 정도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너무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게 식지도 않는 경기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 정책, 통화 정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일 새벽 3시입니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촉각을 좀 세워두고요. 경기 관점으로 좀 생각을 더 해보죠. 경기 관점 대응 전략도 역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는데요. 선진국 관점의 경기 그리고 신흥국 관점의 경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선진국 관점의 경기가 더 좀 내 포트폴리오상 유리할 것 같아. 아니면 나는 신흥국 관점의 경기가 오히려 내 포트폴리오상 더 유리할 것 같아. 이 두 가지를 좀 나누셔서요. 내가 좀 선진국 관점이다. 선진국에 좀 많이 기대어가는 그런 어떤 성향을 좀 보이신다라면 경기 소비재에 대한 관심, IT나 반도체나 IT 가전 쪽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신흥국 중심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많이 지금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신흥국 경기 의존도가 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신다라면 어느 것도 틀린 해답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원자재주 그리고 경기 민감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최근 바이오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좀 커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디톡스나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전체적인 바이오 중에서 특히나 화장품과 관련된 바이오가 상당히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교집합 부분이 나타나 보입니다. 일반적인 바이오가 아니고요. 중국 소비와 맞물린 바이오 화장품이다라는 것. 중국 소비와 맞물린 화장품 그리고 중국 소비와 맞물린 엔터테인먼트 업종 분명히 관심을 가져가시고요. 최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난밤 우버의 교통사고 지금 보도가 되면서 토요타는 미국에서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 과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개발 노력이 과연 여기서 그칠 수 있겠느냐.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 계속해서 진행의 방향으로 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기대감을 오히려 가져보고요. 여기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현재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이와 맞물려서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 관련 부품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18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국영기업이 주요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는 중국 경제의 특성상 양회 이후 정부 정책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고요. 또 중국 투자 핵심이 될 정책 수혜 종목 어떤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로 해서 18일간의 대장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양회가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양회는요, 기사에서도 수없이 많이 보도가 됐었던 사실은 경제보다는 정치 쪽이 훨씬 더 큰 이런 포커싱이 좀 많이 맞춰져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다. 즉 국가 주석 임기 폐기를 위한 이런 헌법 수정안 이름 등 정치 이슈가 좀 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영 기업이 주요 산업의 핵심을 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 특성상 양회 이후에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성장을 양적보다는 질적 성장을 좀 많이 강조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이슈가 나옵니다. 바로 중국 제조 2025와 그리고 인터넷 플러스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슈들 우리가 근데 또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대부분 아는 이런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려 보자면 에너지 전략 그리고 신에너지 그리고 자동차라는 거 그리고 차세대 정보기술 그리고 바이오 산업 그리고 항공 우주 정비 그리고 해양 장비 그리고 전력 장비 신소재 그리고 고정밀 수치 제어기와 로봇 그리고 선진 궤도 교통 장비 그리고 농업기계 장비로 기술 집약적인 이런 산업이 중심이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 산업들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선도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중국 2025를 어떻게 보면 달성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이렇게 얘기가 인터넷 모바일이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을 전
전통상과 결합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어떻게 보면 210조 규모의 어떻게 보면 금액을 투자하겠다. 이게 바로 이 인터넷 플래스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 강하게 아마 드라이브가 걸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것처럼 거기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1년 만에 주가가 13배나 13배나 오르면서 꿈의 바이오주로 불렸던 네이처셀의 주가가 금주 들어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주의보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장을 보면 임상 실패나 기술 수출 해지 등 이 바이오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악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는 내성을 쌓았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바이오주에 투자할 때 주의점도 있을 텐데요. 함께 분석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주식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 뭐 꿈을 안고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실적을 보고 가셔야 될 것이냐. 이것은 고객님들의 성향,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적을 보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바이오주들을 선택하시는 게 많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가 나왔던 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여기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꿈을 안고 가는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주식이 또 뭐 신라젠 같은 경우 암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떻게 보면 흑자를 내본 적이 없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신라젠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 시총 거의 3위 정도에 불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가가 치료판에 어떻게 보면 불어라는 최근에 뭐 네이처셀이 어떻게 보면 치료판 시판 불어라는 악재 속에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바로 하한가에 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급등락이 가면서 실제적으로 위아래로 보면 30%가 넘게 움직여주는 모습, 최종적으로 거의 약보합 정도의 마무리가 됐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가 다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 많이 나왔었고요. 어제 시장에서도 좀 바이오를 좀 더 많이 콜을 해주는 이런 라인들이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 뭐 어떻게 보면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뭐 연구개발 등 R&D나 등을 단기 이슈에 어떻게 보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좀 피하고 싶으시면 회사의 실적까지 좀 주의 깊게 살피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식약처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식약처 같은 경우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 암이나 희귀질환 등을 하루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도입을 해서 의약품 생산을 어떻게 보면 임상 2상 정도 결과만 가지고 심의한 뒤 시판을 조건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까지는 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조건부 허가를 좀 밀어버렸다. 반대로 어제 같은 경우 바로 일본 쪽에서는 우리 그렇게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면서 네이처셀이 급등락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처음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이런 이슈 아니면 임상에 분명한 진전이 있는 이런 바이오주들을 찾으시는 게 맞고요. 아니야 나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꿈을 가지고 해볼게 라고 하시면 실제적으로 우리 꿈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전자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번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는 화장품주에 어제 악재성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 주가가 1%대 조정을 받았는데요. 당사 화장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빠르게 진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분명한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어제 시작은 어떻게 보면 5% 넘게 하락을 해서 예. 아모레퍼시픽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가 되는 것은 한 1% 정도 마이너스, 어떻게 보면 통상 있었던 그냥 하락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슈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리콜이나 이런 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되지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런 것은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주가는 조금 영향이 적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주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중국과의 관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과의 관계가 주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이런 남북 관계가 조금씩 해소가 되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북미 광고 없어지고 최근에 사드에 대한 이런 이슈가 조금씩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고요. 최근에 북한과 미국이 지금 현재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런 이슈도 돌고 있습니다. 사드 다시 철수해 가자라는 이런 이슈. 이것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사드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순식간에 다시 해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중국 소비자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과거 사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주가에 단기적인 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1분기, 2분기까지는 분명히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런 것은 분명히 레벨 다운이 되겠지만 우리 심리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다. 즉 이번 이슈 같은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의 어떻게 보면 주가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모레퍼시픽의 흐름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만 여러분들이 잘 지속적으로 봐주신다면 아모레퍼시픽의 흐름은 계속해서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 G의 주가가 어제 5% 급락했다가 1%대 낙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어제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단기 파동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이 우상향이 될 수 있는 모습이 하나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여쭤보죠. 자, 우선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내일 새벽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FOMC가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 자, 금리 인상이 되는 것은 대부분 확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점도표가 어떤 식으로 찍어지느냐가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금융위들이 다 지금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게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3회가 찍히느냐, 4회가 찍히느냐, 그리고 좀 매파적일 것이냐, 비둘기파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현재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래서 오늘까지는 사실은 조금 눈치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눈치 보기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쪽으로 포지션을 취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한다면 바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기계나 은행 그리고 화학, 철강 등 이런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주가 같은 경우는 2,450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이제는 마련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 PBR 한배선인 2,450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남북 간의 관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태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디스카운트 요인이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우리나라의 우상향 지수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코스피 시장 거래량이 2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이었는데 오늘도 눈치 보기 장세에 나타날 수 있겠다 하시면서 구체적인 투자 조언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오늘도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어제 322지수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미 야간장에서 막혀서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구간들 다시 321, 그다음에 320 지수 후반을 맞고 무너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전체적인 큰 보합권에 그냥 위아래 노는 그림들, 여전히 보합 장세들 그대로 띄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의 그림들,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 더 이상 깨지 못하고 다시 어제 반등 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윗구간을 막고 지속적으로 매도에 추가적인 매도 관점을 좀 더 열었으나 걔네들이 여의치 않았다. 자, 그렇다면 아직 다시 보합의 보합 중심 자리인 323지수들 근처까지를 와서 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322.20부터 50 사이들 여전히 어제 야간장부터 주간장까지 저항을 갖고 있었는데요. 걔네들 여전히 이 눌림 구간 추세를 눌러줄지 아니면 윗구간 한번 시도를 하러 올지 다시 중심 자리들 저항을 예상하면서 매매 전략을 펼쳐야겠다. 한마디로 이 작은 수렴 구간에서의 중심 자리를 나눴을 때 하단부 마디에서 여전히 계속 놀아줄 건지 아니면 윗구간을 좀 더 확인하러 올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322.50 어제 야장 고가 자체를 돌파해서 시작되는지 아니면 막혀서 여전히 혼조세로 눈치만 보는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예상저항은 우선 좀 더 여유를 둔 323지수 예상저항을 두고요. 그 구간 이상을 올라가게 된다면 여전히 이제까지 눌렀던 저항권들을 다들 돌파해서 윗구간을 좀 더 테스트해 보려는 노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매매에 대응하신 게 맞겠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여전히 이 구간, 아래 구간 저항점들, 아래 위에 저항을 두고 여전히 보합권에 놓여 있을 거다. 그렇다면 320 중심으로 위아래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 저항들 잘 확인하시고 매매하시 바라고요. 한마디로 시가 주변에서 추가적인 매수인들이 세지는지 아니면 시가 주변에서 막혀서 혼조세 양세를 띄는지 오늘 첫 번째 그거 먼저 보고 나서 방향들을 결정하는 게 좋다. 한마디로 보합권 관망 전략을 추천드릴 생각이고요. 아래 구간은 여전히 오늘 막혀서 하방이 세진다면 316 지수를 열 거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323지수 윗자리에서 노는 전략들. 그래서 오늘은 오전 중에 관망해서 방향성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또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있을 연준 의장의 입에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그리시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저희는 매파적인 발언을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신저가를 깨면 매수에, 그 다음에 혼조세 장까지, 그 이후에 92 지수를 향해서 계속 관련 노력. 한마디로 얘네들 추세선을 돌파해서 달러가 강세 띄는 거에 지속적으로 배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2월부터였겠죠. 그 전에는 매도로 쭉 열었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래 구간에서는 깨기 전에 눌림 매수 쪽으로 배팅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전일 거래일 신고가를 어제 뚫은 상태입니다. 자, 저희는 매도 전략들 여전히 추세로 유지하고 끌고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목표가 이후에 저항점에 추가적인 매도에 저가를 뚫는 그림들입니다. 아직은 하방 경직이 있어서 여전히 반등 매매가
단타로는 유리할 자리에 있지만 추세는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3월 고가 돌파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겠죠. 한마디로 유로와 골드 오늘 단기 전략은 눌림 매수 전략을 드리지만 추세는 여전히 매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매도는 롱포는 아직도 홀딩 중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유로는 예상 지지력들 하단부 경직성에 1.23 150까지 여분을 두고요. 그 다음에 신저가 저가 부근부터는 오늘은 반등 여력을 준다. 눈치 보는 장세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상저항은 1.23 630 최대치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60대 그 다음에 70대까지 아직은 보합권 그대로 열고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눌림 매수에 단타 스윙 전략들 유효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여전히 익절한 물량들을 반등 시에 다시 재매도 들어가는 전략들 유지하면서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가를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 저가와 그 다음에 매물대 저항들 여전히 막고 큰 보합권 매매로 싸우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선물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물량들은 적지만 기존의 물량들, 그 다음에 신규 단타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력들의 단가들이 단기적으로는 안 좋다는 이야기겠죠. 한마디로 오차도 심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추가적인 그림들, 물량들을 넣어서 휩소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심해서 매매해야 되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골드도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맨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골드도 여전히 들으셨겠지만 저가 매수에 눌림 매수 전략, 그 다음에 매도 홀딩 전략들 여전히 드리고 있지만 얘네들 신저가를 깬 이후에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망장세의 보합권 분위기를 그대로 놓고 보겠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중심 라인들을 저항하고 매도 관점, 그 다음에 저가에서는 매수 관점을 노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적으로 눌림 매수 전략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들. 그래서 오늘은 추세는 반등 매도지만 아직은 이슈를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슈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우선은 차익 매물과 그 다음에 중심자리 근처를 저항하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저항은 1315달러 이 구간까지를 여유를 두고 저항을 예상저항을 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들은 1307 아래 하단부에 보합권 매매 전략 오늘은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우리가 63.50대까지 추세 매수로 끌고 왔었는데요. 어제 저희가 약간 실수한 게 있습니다. 62.50대 매수에 그 다음에 63달러 초반을 맞고 싸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싸웠었는데요. 추가적인 그림들이 한 40핍 넘어나면서 약간 어렵다. 그래서 어제 좀 일찍 마감을 했었는데 어제 추가적으로 돌파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여전히 이 구간들 보합 관점 여전할 거고요. 오늘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3달러를 지지하고 가는 아이들이 64달러 이상을 찍을 수 있는지를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는 65.70까지가 열리겠지만 우선은 예상장 단기적으로는 64.50, 그 다음에 63.50, 100핍 여력의 보합권을 두고 눌림 매수 전략이 유리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단 하지 말아야 될 건 63달러가 무너진다면 절대적으로 추가적인 매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또 보합권 매매 전략에 추가적인 매수 돌파 여부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까지 오늘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륙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중북부 지방으로도 강수구역이 확대되겠고요. 기압골이 남해상을 지나고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남부지방과 동쪽 지역으로 많은 눈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최고 20cm, 강원 동해안과 영남 내륙, 제주 산간에 3에서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때 아닌 눈 소식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춘분인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5도, 대구 3도로 예상되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5도, 대전 3도로 어제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종일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해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러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모든 해상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동해와 남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6m, 서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도 비나 눈이 내린 뒤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요. 주말 낮 동안엔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